시간에 우리 파트 4 다섯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중에서 우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득공제하고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 때 그러니까 자세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종합소득세 쪽에서는 아주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기본공제 관련해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 자매 기준으로 해서 나이, 소득금액, 동거 요건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배우자, 직계존속, 본인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소득금액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관련해서는 60세, 20세 이상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들을 다 갖췄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공제 중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이런 공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제들이 전제조건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본인에 대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거고요. 본인만 있으면 무조건 150만 원 공제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 누가 배우자냐?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150만 원 공제해 주는데 조건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 부양가족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범위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자, 부양가족이 결정이 되고 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됐을 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인원수당 150만 원 계산해서 기본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거주자에 대해서 인적공제 적용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을 됩니다. 본인 외에 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부양가족 범위를 한번 보면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사람을 우린 직계존속, 밑에를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 아동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 즉 부부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빨간색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인의 직계존속도 당연히 부양가족이고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당연히 부양가족입니다. 자, 나이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부양가족들은 소득금액, 나이, 생계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건데 나이부터 정리를 하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인 분만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로 한정해 놓고 있고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를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직계비속은 자녀, 외손자녀, 손자녀, 정손자녀, 외정손자녀 포함하고요. 며느리는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직계비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의하시고,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정조부모, 외조부모, 외정조부모 전부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하고요. 사촌, 육촌 형제자매나 고모, 삼촌, 조카 이런 분들은 형제자매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외됩니다. 위탁아동은 해당 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부양가족에 대한 요건 예외 부분 봅니다. 나이, 생계,
그다음에 소득금액 요건이 있었죠. 자,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조건이.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는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자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소득금액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소득금액의 범위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전부 합친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금액과 관련해서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도 있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도 있다라고 하면 합쳐서 전부 합쳐지기 때문에 이때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 잘 확인하시고요. 자,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금액 산정할 때 비과세 양도소득도 포함하느냐라는 부분인데 비과세 소득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요. 분리과세 소득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전부 제외하고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금액은 뭐라고 그랬죠? 비과세, 분리과세, 그 다음에 뭡니까? 필요경비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이익 개념으로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사례별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배우자 공제 가능하냐라는 건데 배우자 공제 거의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근로소득 금액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은 넘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 3.3%로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퇴직금 받은 사람, 퇴직금은 한 달 인건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는다라고 하면 퇴직금은 100만 원 넘어갈 거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단 1원이라도 납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가 1원이라도 나오려면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은 돼야 됩니다. 그게 250만 원이면 100만 원 초과돼 버리죠. 그래서 공제를 못 받습니다. 부모님의 경우에 국민연금 수령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은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갖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연금 소득금액 계산할 때 과세 부분과 과세 안 되는 부분으로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납입 시점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갖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그 단체 자체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기본공제 등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는 자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인 단체는 종합소득공제 적용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생계요건에 대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할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계비속은 이유 불문하고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만이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거 형편상 별거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해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해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서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인데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구분해서 보면
생계를 같이 하면 다른 요건이 다 갖춰졌다면 전부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별거하거나 퇴거한 경우에는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그 외의 사유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공제 대상자고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자고요.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를 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따지지 않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그 이야기는 생계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으로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배우자에 대한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직계존속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도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부부라고 하면 이때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을 해 줍니다. 자, 판단 기준일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기본공제 대상자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공제할 때 언제 기준으로 할 거냐, 누가 공제받을 거냐, 이 부분인데요.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1인의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12월 31일, 즉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외적으로 나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연도에 해당 연령이 도달하면 무조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하면 됩니다.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일 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년도에 20살이 된 친구들은 12월 31일 기준으로는 20세하고 며칠이라도 초과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20세가 초과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22년도에 20살이 된 친구들은 12월 31일까지는 공제 대상자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2년 1월 1일 날 연세가 90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를 제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2년 1월 1일 전날이면 21년 12월 30일이죠. 과세 연도가 달라져 버려요.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세 연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날 기준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2년 소득금액은 영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계존속, 생계 같이 하는 걸로 보고요. 나이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22년도에도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 예규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원칙은 거주자의 인적 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중 1인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공제 시의 적용 기준은 공제 대상 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판정하는데요. 배우자 공제를 우선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기본 공제를 받은 거주자를 우선으로 적용하고요. 직전 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소득 금액이 큰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서로 협의해서 한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자, 동일인이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장남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어머니 연세 60세 이상이고요. 전업주부입니다. 장남 직장 다니고 아버지 직장 다닙니다. 장남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배우자 공제 대상자입니다. 자, 이 경우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야 되느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일인이 두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될 때 공제 누가 받느냐라는 겁니다. 형과 동생이 전업주부인 연세 60세 이상인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삽니다. 형과 동생은 둘 다 직장인입니다. 형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고요. 동생의 입장에서도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입니다. 형과 동생 중에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의 질문과 뒤의 질문에 대한 답은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공제하면 됩니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를 하겠죠.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은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형이 공제를 받든 동생이 공제를 받든 아버지가 공제받든 장남이 공제받든 누가 공제받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머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복 신청이 들어가는 순간 배우자 공제가 우선되니까 아버지 쪽으로 우선권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형과 동생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자가진단표, 제가 기본공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배우자 공제부터 시작해서 자가진단표를 만들어서 책에다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요거 따라가시면서 yes와 no로 해서 따라가시면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직계 비속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형제 자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직계 존속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 공제 부분입니다. 추가 공제 부분은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는 사람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자, 경로우대 공제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한 명당 10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장애인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한 명당 20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부녀자 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4,147만 588원이 되겠습니다. 요 금액 이하인 사람들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는 연 50만 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연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부모 소득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자, 한부모 소득 공제하고 부녀자 공제가 중복될 때는 금액이 큰 한부모 소득 공제만 적용을 해 줍니다. 자, 장애인에 대한 범위 나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위자와 유산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자, 추가 공제 시에 세대주 및 부양가족의 범위를 한번 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50조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어야만이 부양가족이 있는 걸로 보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때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기본공제 대상자 따질 때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점 하나가 있고요. 추가공제에서 연 200만 원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자녀세액공제 적용할 때 한 명에 15만 원, 두 명일 때 30만 원, 두 명 초과일 때 한 명당 30만 원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7세 이상인 자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애인은 20세 넘어가는 자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대주 요건이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그러니까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부녀자 세액공제, 그 다음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전부 세대주 요건이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월세액 세액 공제 관련될 때도 세대주 요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공제도 자가진단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추가공제 관련되는 자가진단표 있고요. 부녀자 추가공제, 그 다음에 한부모 추가공제 관련되는 부분 자가진단표가 있습니다. 참고보시고,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관련되는 내용 보시면 연금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인데, 국민연금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게 있다면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정보 있으면 확인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관련해서는 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것은 모든 대표자들이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고요. 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19년도부터는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노란우산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금이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4천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까지고요.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3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액공제 요약과 관련되는 부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으로서 7세 이상인 자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원래 20세 이하까지죠. 그죠? 7세부터 20세까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 명에 15만 원, 두 명일 때 30만 원, 3명 이상일 때 30만 원 플러스 초과 1명당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출생 입양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어떻게 할 거냐? 가족관계 그러니까 등록부나 정명원에 보면 자녀 수가 나오죠. 그죠? 나이가 많건 중간에 사망을 했던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로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녀세액공제 관련해서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액공제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장애인이 아닐 때는 20세 이하, 7세 이상에서 20세 이하까지가 공제가 되는 거고요. 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7세 이상이기만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직계비속이나 이런 손자, 손녀 이런 부분들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에 대한 부분 보면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받는 거주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겁니다.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분리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출생 입양세액공제 적용 순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산 입양 신고 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면 됩니다.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및 한도 관련해서 50세 미만 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1억 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천만 원 이하이고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하고 퇴직연금계좌 합쳐서 700만 원 해서 4천만 원 이하는 15%, 1억 원 이하는 12%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가 300만 원, 퇴직연금계좌 합쳐서 700만 원까지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12% 적용이 됩니다. 자, 연금저축계좌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 명의라든가 다른 부양가족 명의로 적용되는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한도가 50세 이상일 때 어떻게 되느냐.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50세 이상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4천만 원 이하일 때 또는 1억 원 이하일 때 연금저축계좌가 6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까지 포함해서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한도가 200만 원씩 더 늘어나 있고요. 공제율은 똑같습니다. 1억 원 초과는 동일합니다. 연금저축 300만 원, 합쳐서 7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사업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반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세액공제를 적용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월세 세액공제도 근로자만 적용을 받는 거고요. 성실사업자로 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는 13만 원 표준세액공제 적용이 되고요. 그 외의 자는 7만 원만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26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있어서 백두무역상사에 대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이 있고요. 우리 지금까지 세무조정했던 사업소득에 대한 정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우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조정계산서를 통해서 세무조정 금액 확인했고요. 소득금액 확인했고, 공동사업장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를 통해서 백두산에 대한 소득금액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미 제가 관련되는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 때문에 정보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미리 우리 한라산에서 받은 근로소득 있죠. 소득 구분 코드에서 근로소득 51번입니다. 51번을 찾으셔갖고 우리 426페이지에 있는 한라산 관련되는 정보를 그대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 총액 5,500만 원이고요. 그러면 필요경비 상당의 근로소득 공제액이 1,250만 원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고, 원천징수세액 98만 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득 40번으로 해서 자기조정으로 해서 1,100만 원, 1,100번 백두무역상사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미리 등록을 하신 다음에
우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소득 금액을 신고를 하셔야 등록을 해놔야 우리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적용할 때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적용을 합니다. 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는 전년도 인적사항 공제라고 있습니다. CF4 전년도 인적공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클릭하셔 갖고 전년도 소득공제 신고서에 인적공제를 불러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입력된 부양가족 내용이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불러오게 되면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영하시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소득 나이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소득 기준 초과 여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 여부에서 소득 기준 100만 원 초과했느냐 여부입니다. 초과했다라고 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되겠죠. 그죠? 그 부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자료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27번에 427페이지에 보시면 부양가족은 모두 소득이 없고 부친은 장애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득 기준 초과 여부에서는 전부 다 부로 선택이 되어 있고, 기본공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공제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 대한 부분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는 배우자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 20세 이하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직계존속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이가 83세죠. 그러면 경로우대 자동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장애인 공제 여부는 우리 정보에 보면 장애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인은 1번, 2번, 3번 종류별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정보를 확인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계비속 관련해서 입양자 100YY라고 되어 있는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녀 세액공제 가능하죠. 직계비속 혼자 있기 때문에 직계비속이 4번 직계비속 100AA라고 있는데 나이 초과로 인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고 20세인 자녀세액공제 적용받는 경우에는 한 명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공제 관련되는 부분, 추가공제 관련되는 부분 다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되는 비용 명세가 되겠죠. 지출액 명세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들은 인별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 지출 명세 쪽에서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고요. 신용카드는 두 번째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출 금액을 신용카드 금액과 기부금까지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고 나면 우리 F6번 지출액 반영이라든가 또는 오른쪽에 보시면 지출액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셔 갖고 관련되는 정보들을 다음 탭에 있는 내용으로 전부 다 반영을 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연금 및 저축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시면 4번 자료에 국민연금도 있고 연금저축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본인 거 500만 원 나간 게 있네요. 그래서 500만 원에서 공제를 하고, 연금저축은 12%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일 때 15%고 초과되게 되면 12%죠. 여기는 4천만 원 넘기 때문에 12%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연금저축 공제 로마 숫자 2번 쪽에 가게 되면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과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새로 생긴 관련되는 정보들은 아직
우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빠져 있습니다. 42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인적소득공제에서 지출명세 입력할 때 의료비 쪽에서 보시면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관련되는 정보 아직 반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F2번 눌러서 보시면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과 관련해서는 한도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경우에는 CF8 연금 주택마련저축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나이, 소득금액, 그 초과 여부가 나옵니다. 나이가 얼마냐? 이 부분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50세 이상이고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상이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표현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마련저축 공제 항목 중에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총급여 기준을 선택을 해달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7천만 원 초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적용받고자 한다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로 체크하셔갖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공제 쪽으로 갑니다. 자, 특별공제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연금 300만 원 있었죠. 국민연금 300만 원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공제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한 게 있는데 25만 원, 12만 원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되는 정보 있으면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공제 관련해서는 노란우산 공제 16년도 이후에 300만 원, 그러니까 소득금액이 1억 원 넘어가게 되면 2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부분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공제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클릭하셔 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그러니까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금액이 148만 2,500원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액 감면 쪽으로 들어갑니다. 세액 감면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만한 내용들은 크게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원천징수 세액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자신고할 때 그러니까 누락되어 있으면 오류로 인해 갖고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만들 때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원천징수세 관련되는 부분을 반드시 등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세액공제 로마 숫자 1번으로 가면 연금계좌 관련되는 부분 특별 세액공제 있습니다. 연금계좌와 관련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F7번 연금저축 월세액 등 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7번 눌러서 연금저축 월세액 등 소득공제 탭에 입력된 공제 항목을 특별공제, 그 밖의 공제 탭, 세액공제에 자동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얘 누르게 되면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지출액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공제액 반영 쪽을 눌러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제액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서 반영 눌러주시면 세액공제 금액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로마 숫자 2번에 가면 특별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교육비,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F8번 기부금 클릭하셔갖고 기부금 클릭하셔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상단에 보시면 기준소득금액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하실 때 기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차감한 후 계산하여 입력한다라는 겁니다. 필요경비 기부금은 직접 입력한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만 허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기부금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있으면 자료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종합소득신고서에 가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우리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입력 기준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쉽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가셔갖고 소득금액 입력된 상태에서 네 번째 탭 소득공제 명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종합소득 계산 탭에 가셔갖고 우리 7번 F7번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하셔갖고 우리 F7번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불러오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게 되면 우리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관련되는 정보들이 전부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표준세액공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나타나더라도 이 부분은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류사항은 아닙니다. 표준세액공제하고 특별세액공제 금액하고 비교해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교육 마치겠습니다.